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스를 수 없는 게 시간이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몸이 늙는 것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들고 늙을지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고요. 물론 부귀영화도 제 몫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 볼 순 있겠죠.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하고 좋은 쪽이 좋겠죠. 이제 부모님들을 떠나보내는 나이가 되고 나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못해드린 건 없는지 말이죠. 저는 말 많은 딸부잣집의 셋째 딸로 태어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자랐습니다. 언니 둘과 막내 남동생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구박당하고 미움받고 그러고 자라진 않았습니다. 워낙 대식구다 보니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부터 저녁밥 먹는 것까지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고 시끌벅적 우당탕탕하며 난리법석을 떨었죠. 특히나 둘째 언니와 제가 알가닥인 탓에 큰언니와 남동생은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볼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형제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언니 덕이었죠. 마치 제2의 엄마처럼 저희를 돌보고 살펴주었거든요. 저와 4살 차이인데 말이죠. 2살 차이인 둘째 언니와는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긴 했어도 금세 서로를 찾으며 마치 친구처럼 지내고는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사이가 제일 가까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은 뭐든 누나들이 골라주는 대로 해야 했고요. 남동생 첫 여자친구 사귈 때도 누나들이 더 난리를 부리면서 성화였죠. 서로에게 관심도 많고 편도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사남매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시끌벅적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부 2분 다 처가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해주시는 분들이고 저희 남편과 올케는 그런 형부 2분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만은 있을지언정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도 3명의 사위들이 어찌나 울던지 다들 장모사랑 더 이상 못 받아 서러워 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인 올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정이 두터운 저희 가족은 모임도 자주 가지고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도 되어 있어 서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조카들과 저희 아이들도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친형제들 같고요. 어릴 적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들끼리도 사이가 좋더라고요. 친정이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처음 시집가서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스타일의 형제들이라 그 앞에서 행동하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할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은 안 그래도 순한 사람이라 더 순해지고요. 형님만 2분인 남편은 막내이지만 형들과 나이차도 크고 해서 많이 가깝게 지내진 못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버님 2분과 형님 2분 다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요. 처음엔 남자 형제들만 있어 그런 건가 하다가 나중엔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비꼬듯이 말하는 것도 모자라 뭐든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잘된 일들도 깎아내리며 나쁘게 되기를 바라듯이 말하더라고요. 너 같은 놈이 뭔들 제대로 하겠냐.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거지. 그거 얼마나 가겠나. 잘되나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2눈을 내리깐 채로 있더라고요. 아무리 막내여도 그렇게까지 말도 못하고 지내나 싶어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을 좀 해.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버님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형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대들기까지 해. 괜히 그랬다가 엄마만 속상하지.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다정하시고 잘 웃으시는 분이 말씀도 예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해가며 삼형제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려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죠. 남편은 그런 어머님 마음이 상하질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유난스럽다 할 정도로 어머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효자라 그런가 싶으면서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늦둥이이자 업둥이로 자란 남편이었기에 어머니께 더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못되고 무례하게 굴어도 남편은 참았던 거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어머님의 마음이 놓이지는 않을까 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남편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동기간에 아무리 정이 얕아도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나고 행동이 그러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너무들 한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면서요. 저희 남편에게도 내가 너를 유별나게 따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도 좋다고 하신 걸 누가 뭐라고 할 거니? 너 그렇게 기운 없이 있으면 이 어미 속은 타들어간다. 라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새 며느리 누구 하나에게 치우치는 법 없이 대하셨고 시집살이 한 번 안 하셨고요. 그런데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그게 불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부모인 줄도 모르는 놈 데리고 와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아들 취급해주고 똑같이 대할 거예요? 그런다고 생판 남이 내 식구가 돼요? 이 나이 먹도록까지 너무 불편해. 라면서요. 연애할 때 남편에게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도 직접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 더 심하고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시조카들도 남편에게만 작은아버지 소리를 안 하고 대면대면하게 굴고 남처럼 대하는 모습에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는지 남편에게 조카들에게 서운하게 생각 마라. 저놈들이 저희들 부모 보고 배워 그런다. 에휴, 다 내 잘못이다. 장사한다고 잘못 가르쳤어. 내 잘못이야. 라며 달래주시고요. 제게도 우리 현우가 외롭게 자랐어. 그래서 처가에 형제가 많다는 게 좋더라. 우리 현우 잘 부탁한다. 처가에서라도 형제 정 느끼게 해줘서 고맙고 라며 손을 꼭 맞잡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시끌시끌하게 살아야겠다고요. 어머님은 외아들이셨던 아버님께 시집을 온 후로 시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시할머님이 장사하시는 걸 같이 나가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점포 한 칸에서 생선을 파시면서 손이나 팔도 많이 다치시고 무거운 생선들을 들고 나르시다 어깨며 허리며 성하신 곳이 없도록 일하셨죠. 아버님은 돈 버는 일보다 악기 연주하고 공연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집에는 잘 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다른 여자 안 만들고 밖에서 자식 안 나온 거라고 하실 정도로 한번 나가시면 오랜 시간 집에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어머니는 시할머니와 두 아들을 기르며 장사하셨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시할머님 등살에 쉬는 날도 없이 장사하셨답니다. 시할아버님도 아버님 같으셨는지 시할머님이 엄청 억척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할머님 곁에서 집안 살림까지 하려니 너무 고되고 힘들었다며 내가 우리 어머님을 두고두고 원망했어. 어차피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원망 많이 했다니까. 말이라도 좀 다정하셨으면 내가 덜했을 텐데. 그래도 너희 시할머니 덕분에 우리 안 굶어 죽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원망이 덜 하시더래요. 시집살이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한 거였다라면서요.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인상 딱 쓰시고 쯧쯧 혀를 차실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들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킨다 하면서 다짐을 했어. 그런데도 내가 옛날 사람이라 잘 안 돼. 혹시나 내가 불편하게 하면 넌지시 이야기해라. 알았지? 마음에 품었다가 나 미워하지 말고. 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형제가 없으셔서 꼭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셨지만 집에 잘 안 계신 아버님과 새벽부터 바쁜 어머님께서 아들 둘 낳기도 힘드셨대요. 그래도 외동 아닌 게 어디냐 싶어 시장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시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그러다 옆 점포에 있던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분을 알게 되셨답니다. 어머님과 고향이 같아 나이 차가 나는데도 금세 친해져 언니 동생하며 지내셨대요. 그 동생분도 결혼하면서 친정과 멀리 떨어져 외로운 마음이 드니 어머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모르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서로 반찬도 해서 나눌 정도로 가까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동생분의 남편분이 배달을 다녀오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동생분은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아셨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애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낳아 기를래? 그냥 병원 가. 이런 얘기하면 벌 받겠지만 자네도 살아야지.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셨대요. 정말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분은 언니,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인데 나는 이 아이 잘 키울 거예요. 진짜 자신 있어요. 라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랍니다. 그렇게 웃는데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시더래요. 남편은 고아나 다름이 없고 친정은 가난한 그 동생분이 시장에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밝게 웃는데 무슨 말이 소용이 있냐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형편껏 도우셨답니다. 그러면 동생분은 내가 무슨 복으로 언니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고마워요. 라며 그 성의를 굉장히 고마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는 쑥쑥 자라는 것 같았대요. 배가 유난히 크다 싶을 정도로요. 동생분은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베넷저고리도 만들고 속삭이도 만들고 포대기도 만들었다면서 어머니께 보이며 자랑을 하곤 하셨대요. 병원비는 비싸 조산사에게서 아이를 낳기로 했다며 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남편 생각에 울기도 많이 우시고요. 그런 동생을 보시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살만하니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이 도와야겠다 싶으셔서 매일 그 동생분을 살피셨대요. 진통이 시작되면 꼭 어머니께 알리기로 두 분이서 약속도 하셨고요. 어머님은 동생분이 혼자 아이를 낳으실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건강한 아이를 낳고 또 배시시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생분은 정신을 못 차리시더랍니다. 분명 아이를 안고 반갑다고 인사까지 하셨는데 눈은 못 뜨시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하시는데 조산사분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피가 안 멈춰. 라며 소리를 치더랍니다. 일단 아이를 싸매고 구급차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응급실로 가는데 구조대 분들이 아무리 가슴팍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질 않으시더니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동생분 친정에는 할머니만 계셔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시더래요. 다른 가족은 연락처도 없어 연락도 못하고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이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주셨대요. 시할머님이 뭐라고 하시건 그건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정성껏 하셨대요. 때마침 아버님이 집에 와 계실 때라 어머님 편을 들어주셔서 시할머님도 뭐라고 크게 못하시더래요. 그렇게 동생분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는 어머님 아버님이 호적에 올려 그대로 키우기로 하신 거죠. 아버님은 아이를 엄청 아끼고 예뻐하셨대요. 원체 아이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팔자에 늦둥이가 생기다니 세상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삼형제가 되었어. 라며 아이를 반기신 거죠. 하지만 시할머니는
괜한 짐덩이를 데려왔다며 싫어하셨대요. 그 영향인지 그 당시 12살, 10살이던 아주버님들도 아이를 미워한 거죠. 어머니가 안 보이면 때리고 걸핏하면 주워온 거지라고 하면서 기를 죽이고요. 아버님이 집에 계시거나 어머니 눈에 띄면 혼나면서도 그러더래요. 아무래도 시할머님이 어떤 놈의 자식인 줄 알고 덜렁 들고 와서는 키우면 자식이 되냐? 그리고 출생신고는 뭐하러 해? 분유값은 하늘에서 떨어져? 좀 크고 알아서 수저질 할 때 되면 어디 데려다 주던가 자손 귀한 집에 데려다 놓던가 하지. 무슨 남의 자식을 어매아베하며 기르냐? 아주 쌀이 썩어 난다. 내 새끼들 먹이기도 아까운 걸 주워온 거 입으로 다 들어가게. 라며 이야기하신 탓인 것 같았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할머니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서 고약하게 굴던 게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품으셨답니다. 아주버님들도 매일 안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남편도 그렇게 키우셨고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은 그게 싫다고 하시더래요. 왜 우리 건데 나누어야 하냐면서요.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인데 왜 저 거지가 엄마 아빠라고 하냐면서 울면서 대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공부를 잘해도 싫다고 화를 냈대요. 내가 잘 볼 걸 저 자식이 뺏어가서 나는 시험 못 보고 저 자식은 잘 본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책도 찍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들이 그래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들은 이미 대학생들이었고 자기는 초등학생이니 아무리 덤벼봐야 소용도 없었고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 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가 남편 7살쯤 돌아가시면서도 남편에게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런 말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대요. 특히나 아버님은 현우야,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어. 그래서 만나진 거지. 너를 우리가 주워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너처럼 귀한 아이를 주워오니? 천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라며 꼭 안아주시면서 달래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아주버님들은 남편을 못마땅해 했지만 어머님이 예뻐해 주시고 아버님이 사랑해 주시니 남편은 감사하며 지냈답니다. 어머니 가게 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아버님 악기 손질하는 것을 돕기도 하면서 그냥 평범한 막내 아들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형들만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도 군대에 다녀온 후로는 아주버님들이 좀 덜하더랍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다른 곳에 쏠려 있으니 남편에게 험한 말도 덜한 거죠. 그러다 아주버님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친한 척 하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건가 싶어 좋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다시 이러다 유산도 다 나누자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자식은 진짜 가족도 아닌데? 라며 경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머님은 너희 아버지 생전 돈 버는 거 봤니?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다인데 무슨 유산? 그런 거 없다. 나는 내가 벌어 쓰고 그러다 죽을 거니까 걱정 마라. 너희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남겨줄 것도 없다. 라고 하시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자식한테 드린 돈만 아꼈어도 우리한테 남길 유산이 왜 없어? 하여간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휴. 라며 불같이 화를 낸 후로는 마주치기만 하면 비아냥거리더랍니다. 제게는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 저 자식 고아인 거 알아요? 알고도 결혼을 해요? 이 집에서 거두어 먹여주고 한 거는 아나? 거지랑 결혼이 하고 싶나? 라며 무례하게 굴었지만 어머님이 막아주셔서 참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아마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또 엄청 뭐라고 할 거야. 어머니가 보태주시는 줄 알고 그러겠지. 나는 괜찮은데 은하가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든지 못 들은 척 좀 해줘.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라고 했거든요. 그랬기에 저도 억지로 참고 참으면서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사실 아주버님 두 분 다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제 할머니 닮아 심술궂고 성격이 별로라 어릴 때 어머님한테 맞은아이 데리고 쫓아오는 집이 여럿이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에서도 아주버님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한 살 차이에 한 골목에서 자라다 보니 오며 가며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 친근하게 자라 남편 성품은 걱정 안 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끝집이라 아주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각자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지만 입과 귀를 통한 소문은 골목을 넘었으니까요. 어머님 인심 좋으시고 생활력 강하신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아주버님들 고약한 것도 동네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였기에 아무리 성품 좋고 착한 남편이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셨겠죠. 물론 옛날 분들이라 업둥이에 대한 인식도 안 좋기는 하셨겠고요. 그럼에도 결혼을 허락하신 건 제 강경한 고집과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모은 통장을 들고 저희 친정으로 와 은하 먹여 살리는 데는 걱정 안 하시게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하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며 설득을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호기롭게 둘이서 모은 돈으로 살림 차려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차근차근 모으며 살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님도 이미 오며 가며 제게 친근함을 표시하시면서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남편을 짝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제법 사내아이 같은 소년스러운 얼굴이 드러나면서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둘째 언니는 남편이 지나가거나 마주치면 제 이름을 부르며 놀리는 통에 진땀을 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간 고등학교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로 멀어 잘 마주치지 못하게 되면서 제 첫사랑은 그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대를 하고 쉬는 기간에 어머님을 도우러 시장에 나가면서 저와 동선이 맞물려 자주 마주치다 보니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일부러 어머님 가게에 가서 생선을 샀거든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엄마가 다 해먹지도 못한다고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서 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티가 났다면서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싫지가 않더라면서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복학을 하고 제게 꽃을 사주면서 만나보자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너무 들킨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좋은 걸.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골목에서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고 호떡 하나를 나누어 먹어도 세상에서 제일 달고 행복했으니까요. 아주버님들은 그때 이미 결혼하고 분가했기에 잘 보이지도 않아 상관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 인사 온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와 비아냥거리니 너무 꼴보기가 싫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들을 나무라시며 너희가 현우 결혼하는데 보태줄 거야? 나도 못 보태준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애미가 돈이 없어. 너희 해준 것만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엄한 소리 말고 새 식구 들어오는데 초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님이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솔직히 서운해요. 객식구한테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면서 저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형님이랑 결혼할 때 가락지 한 쌍 해주신 거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그러셔도 더 나이 드시면 친자식분인데 너무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말에 눈이 커다래지시더니 아가, 나는 너가 나한테 그러는 거 바라는지 몰랐다. 나는 그게 최선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그리고 객식구라니. 누가 객식구냐? 아범이 철없이 그런 말을 하면 너희라도 그러지 말라고 달래야지. 같이 그러고 있어? 현우, 내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도 그러셨잖니. 현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곁에서 같이 있었어. 비록 직접 품지는 못했지만 나는 우리 현우랑 단 한 번도 떼어놓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런 말 하려거든 나도 찾아오지 마.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현우는 너희랑 똑같이 내 귀한 아들이야. 아가, 너한테 나도 서운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주버님, 형님 다 일어나시더니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괜히 저 자식 싫어하셨겠어요? 다 이럴 거 예상하시고 그러셨죠. 아버지, 어머니 좋은 사람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정작 친자식들을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왜 저 자식이랑 같은 취급을 받아요? 저 거지랑. 이라며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르르 나가버리고 나니 남편이 울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네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남편을 안아주시더니 현우야, 형들이 그러는 거 마음에 품지 말아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애미가 잘못 가르쳤어. 더 어릴 때 회초리라도 들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줄 알았지. 이 애미가 우리 현우를 아프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라며 함께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절대 남편 마음에 외로움이나 서러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꼭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까지 저희는 어려움 없이 착착착 진행됐습니다. 다 좋더라고요. 같이 구한 작은 집도 그 집이 저희 물건으로 채워지는 것도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예약하면서도 신이 나서 콧노래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결혼식장에 오긴 했더라고요. 형님들은 한복도 안 입고 오긴 했지만 참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죠. 언니들은 그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혹시나 엄한 소리를 할까 걱정이 되어 밥 먹던 게 다 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날을 망칠까 봐요. 너도 넌데 제부가 얼마나 상처받겠니? 회사 사람들도 결혼식장에 다 있는데 가족끼리 안 좋은 소리는 집안에서 끝내야지. 바깥으로 나가면 더 힘들다. 라며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언니들을 보고 남편은 웃더라고요.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안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어머님, 친정 식구들은 가족이 되어 왕래도 자주 하며 아이 둘을 낳고 잘 지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가까우니 좋더라고요. 한 번에 가서 점심은 친정에서 먹고 저녁은 시댁에서 먹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머님과 엄마는 전부터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주버님들과 형님은 저희와 마주치진 않았지만 어머님과 왕래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는 저희 역할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친자식 하던 사람들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했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무심한 게 10여 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어머님께 여쭈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하기 싫은 이야기라 피했던 거죠. 아주버님 두 분 다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형님 두 분도 친정이 부유하다고 해 형편이 어려워 부모를 멀리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평생을 생선 장사를 하며 새 아들을 대학까지 마치게 해주신 어머님께 자식 노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만 함께 장사하셨고 시할머니 시집살이와 장사를 혼자서 거의 감당하신 어머니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아들들도 다 알고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명절 때도 저희가 점심때 가면 없기에 아침에 일찍 갔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심때 간 것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서요. 어머님 명절 전날까지 일하시고 음식은 못 하시니 제가 해서 싸갔거든요. 명절 음식이 없는 건 다 먹고 갔다고 생각했던 제가 미련했던 거였습니다. 알았다고 한들 제가 할 역할을 하지 않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친자식 타령을 하던 사람들이 어머님과 교류가 없이 지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렇게 10년을 지낸 거죠. 더 일찍 알았다면 아침부터 갔을 겁니다. 명절 아침을 어머니 혼자 드시게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주버님들과 형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건 진짜 우연이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전날 저녁에 친정에서 자고
아침에 어머님께 음식 뭐 드시고 싶냐고 물으러 들렸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TV를 보고 계신 모습에 제가 놀라 어머니, 형님들 안 오셨어요? 혼자 계시면 말씀을 하시지. 이게 뭐예요? 라고 하자. 그제야 돌아보신 어머니도 놀라시며 눈이 커다래지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도 못하시고 어버버 하시기에 형님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명절인데 안 오시냐는 제 물음에 우리 안 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제 돈 없이 나이 들어 친자식 홀대하신 거 후회하셔봐야지. 우리한테 미안하신지 알지. 객식구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하시나 하고 가봤더니 아주 우리 결혼할 때랑 똑같이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발길 끊었어. 그런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어디다 전화해서 오라가라야 건방지게. 키워준 은혜 혼자 잘 갚아봐. 뭐 얼마나 대단히 효도할진 모르겠지만 돈도 없는 노인네. 앞으로 돈 될 일만 남았네. 우리한테 손 벌리진 말고 친자식 귀한 줄 모르고 엄한데 정성 쏟으신 대가야. 라며 끊더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도 망연자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참았습니다. 전화로 너희도 인간이냐고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따위로 구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곁에 계신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 두려워 못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도 못하겠기에 괜히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며 어머니, 그동안 왜 명절 아침에 혼자 계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형님들 안 오신 지 오래됐다면서요. 저희라도 와 있게 이야기하시지. 혼자 안 적적하셨어요? 라고 묻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예, 나도 어제까지 장사하고 힘든데 좀 쉬고 싶지. 너희도 느긋하게 오면 좋고 와서 얼굴 보여주는데 언제인 게 뭐가 중요하니? 나는 지금도 좋아. 너희만한 효자가 없다. 라며 웃으시는데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오고 갔지만 어머니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생각에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어머님 장사 마칠 시간에 가게로 가 같이 정리를 하고 오곤 했지만 저는 아이들 돌본다는 핑계로 그냥 있었거든요. 효도하겠다는 다짐이 10여 년간에 어디로 사라진 건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어머니는 또 놀라시더니 왜 울어 아가 울지 마라. 아이고 노인네가 주책을 부렸니? 왜 울어 시엠이 속상하게.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응? 또 내 생각만 했구나. 미안해. 라며 아이 달래듯 달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미웠습니다. 너무 야속했고요. 저희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던 시간들만큼 얄밉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자 어머님은 너희 형님들이 저희 남편 말만 듣고 서운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았어. 모자란 놈들. 나이 들고 돈 없는 노인네 팽개칠 핑계도 좋지. 그간에 내가 말 안 한 건 정말 괜찮았어. 너희가 날 챙겨주고 보러 오니까 괜찮더라. 예쁜 며느리가 챙겨다 주는 반찬도 맛있고 엄마 힘들다고 가게 접을 때 와서 그 비린 물건들 다 치워주고 닦아주는 아들도 있잖니. 애미가 잘못 키운 벌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하고 생각하니 괜찮았어. 힘들었으면 벌써 이야기했지. 진짜야. 괜찮아. 라며 계속 달래시더라고요. 금방 다녀온다던 제가 안 오자 남편은 혹시나 무슨 일 났나 싶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걸 보더니 눈이 커지더군요. 게다가 제가 눈물까지 쏟고 있는 것을 보자 짐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순한 사람이 형들에게 전화를 하더니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들여다보지도 않는 너희가 사람이야?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두 아주버님들도 답은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가 모시면 되잖아. 왜? 돈 없는 노인네 떠맡으려니 그건 싫어? 그러게 노후 대비도 못하는 노인네가 누굴 거두어 먹여 살려?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가 다 책임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먹여 살려. 그러면 되잖아. 나는 모른다. 그 노인네한테 받아낼 것도 없고 난 손해볼 거 없어. 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두 아주버님 내외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면 저렇게 같은 대답을 할까 싶어 어이가 없고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멍하니 있다가 일단 친정으로 짐을 싸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챙겨온 음식과 재료들로 차린 음식으로 어머님께 상부터 차려드렸죠. 식사를 다 하신 어머님께 어머니, 앞으로 제가 명절 전날 와서 음식도 미리 하고 명절날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건너갈게요.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 이 연세까지 일하시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혼자 명절 아침 맞이하시게 한 건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진짜 돈도 없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꼭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니 얼른 닦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랍 안에서 무슨 봉투를 내미시더니 이거 봐라. 내가 돈이 왜 없니? 여기 개발된다고 사람이 날 찾아왔어. 그 사람이 팔기만 하면 그 땅 사면서 얼마 준다고 했는지 아니? 거기 써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100억이라고 쓰인 글씨를 저는 잘못 읽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엄마, 이게 100억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고? 라며 대묻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래 100억. 이 땅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듣고 싸게 살아온 땅이야.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사놓자 하더라. 나중에 이 땅 아들내미들 3등분해서 주자고 그랬지. 그러다 너희 형들 못되게 하는 거 보더니 죽을 때 그러시더라. 임자한테 제일 잘하는 놈한테 다 주라고. 그러겠다고 하고는 잊어버렸지.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야산이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개발하는 사람이라면서 찾아왔더라. 아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어. 추석 지나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써놓고 간 거야. 내가 돈이 왜 없니? 이거 말고도 내가 통장이 몇 개인데. 라며 통장 10개도 펼쳐서 꺼내어 놓으시더라고요. 통장 10개가 다 몇 장 안 남은 통장들이라 통장마다 액수가 꽤 되더군요. 저희가 놀라자 내가 내년 설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가게도 내놨어. 권리금 받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그런데 이 땅까지 팔리면 이 애미는 재벌 아니니? 맨날 후질근하고 사니 너희가 날 너무 얕봤지. 내가 모은 돈은 내가 쓰고 죽으련다. 이 땅값은 너희 해. 아버지도 그러려고 하셨으니까. 너희 형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후회하겠지. 그때 가서 나눠달라고 하면 나도 효도소송인가 그거 하면 되니까. 변호사나 비싼데 구해줘. 라고 하시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싶어지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땅 담당자가 다시 찾아와 남편이 어머님과 같이 설명을 듣더라고요. 어머니도 그저 야산이라고만 알았는데 개발되는 정중앙에 위치해 가치가 크다며 이렇게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에 꽤 큰 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공연 다니시다 사두신 거라 어머니도 가보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머님 고생시키시는 게 미안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사두신 거고요. 나름 모아둔 비상금으로 덜컥 사둔 그 야산이 효양 종합 리조트가 들어설 거라고요. 지금 그곳은 리조트와 골프장이 자리에 유명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은 가게를 정리하시고 집도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시자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셔서 바로 앞뒤 동으로 이사를 했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더니 얼른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의 예상이 맞았죠. 소송을 해서 몽땅 다 뺏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끊으시더래요. 이 거지 새끼가 다 뒤로 꿍꿍이가 있어서 어머니랑 우리 사이 갈라놓고 돈을 다 차지해?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너 두고 봐. 내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라면서 서슬이 펄언 목소리로 끊더래요. 이에 어머니가 정말로 효도소송 하신다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소송을 하신다고 통보를 하니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변호사 말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 상태에서 양도를 하신 것이고 이미 세금까지 다 납부가 된 상태라 어쩔 도리가 없어 다른 변호사들이 선뜻 나서긴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변호사가 15년치 통화 목록을 뽑아놓으셨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두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오고 간 기록이 없다는 근거만으로 효도 소송은 해볼 만하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여행 다니며 지냅니다.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놓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건지 자꾸 걱정만 앞서고 그러네요.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들도 이제는 노년에 들어서셨겠죠.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뀌어 반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카들은 효도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저희 아주버님들과 형님 같은 후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부모가 아니고 꼭 피를 나눠야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저희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어머니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돌아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가 가장 무서운 거라잖아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